저는 맞선 자리에 갔다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상대방에게 노골적으로 거절을 당했습니다. 창피함에 바로 일어나 떠나려는 찰나 옆자리에 계시던 한 분께서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정년, 혹시 내 딸과 한번 만나볼 의향이 있나? 큰 소음을 내며 출발했던 제 오래된 승용차는 뿌연 연기만 뿌리고 교차로 너머로 떠나갔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은 그 여성의 모습은 서울의 뜨거운 여름 군중 속으로 금세 사라졌습니다. 저는 낡은 식당에서 차가운 금속 식탁 위에 양손을 올려둔 채 멍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연기가 솔솔 올라오던 돼지탕은 벌써 완전히 식어버렸고 하얀 기름이 국 위에 하얗게 응고되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였고 5차례 모두 이렇게 쓴 느낌만 남기고 마무리됐습니다. 그 여성의 이름은 소라, 저보다 4살 젊은 무역업체 회계원이었습니다. 동네 어른의 주선으로 알게 됐죠. 소라 씨는 아름답고 세련됐고 그리고 냉정할 정도로 현실적인 여성이었습니다. 제 낡은 옷의 다른 깃을 살펴보고 가게 밖에 세워둔 제 오래된 차량을 보던 그분의 시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녀는 별 이야기 없이 제 수입이 얼마인지, 서울에 있는 거처가 소유인지 임대인지, 그리고 혼이 나면 애기 우유값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를 질문했습니다. 제가 빠듯한 봉급으로 집세를 치르고 고향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드리고 나면 정말 매일매일 생활하기 힘든 보통 회사원이라고 솔직히 답하자 그분의 입가에서 웃음이 지워졌습니다. 지훈 씨, 솔직하게 이야기할게요. 감정만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은 영화에나 등장하는 이야기죠. 32살이 되도록 저축한 금액 한 푼 없으시잖아요. 자동차는 다 망가져가고 거처는 임대고요. 무엇으로 배우자와 자녀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건가요? 제가 재물을 탐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기반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우리는 안 맞는 것 같네요. 그녀는 막 나온 탕 2그릇과 얼음이 채 녹지도 않은 음료잔을 남겨둔 채 쌀쌀하고 확고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분의 발언은 32살 된 남성의 자존심에 칼처럼 박혔습니다. 아팠지만 그분을 탓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성이라면 당연히 기쁨과 안정을 원할 자격이 있으니까요. 모든 것은 제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었습니다. 이 화려한 서울 땅에서 몇 해를 힘겹게 살아왔지만 여전히 가난한 상황이었습니다. 구수한 돼지탕 향기가 코를 자극했지만 제 목에서는 쓴맛만 느껴졌습니다. 탕 한 그릇에 10,000원. 누군가에게는 주차료 정도의 푼돈일지 모나도 저에게는 아름다운 그분을 대접하기 위해 마음먹고 요청한 특별식과도 같았습니다. 이제 그분은 떠났고 탕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저를 들었습니다.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아까워서였습니다. 시골에 계신 어머님은 늘 밥 한 알의 소중함을 가르치셨고 음식을 남기는 것은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식은 탕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국물은 차갑고 밥알은 퉁퉁 불었고 고기는 질겼지만 저는 억지로 한술 한술 삼켰습니다. 마치 제 자신을 처벌하듯이 가슴속에서 차오르는 슬픔과 분노를 넘기듯이 말입니다. 주변은 시끄러운 웃음소리와 주문하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옆 좌석의 젊은 남성 몇 명이 저를 힐끔거리며 속닥거렸습니다. 아마 맞선 자리에서 거절당한 남성이 쓸쓸하게 식은 탕을 먹는 모습이 웃겼을 겁니다. 상관없었습니다. 이 탕 한 그릇이 제 땀과 눈물이라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파 한 조각이라도 남겨서는 안 됐습니다. 저는 국물 한 방울, 반찬 한 조각 남기지 않고 그릇을 깨끗하게 비웠습니다. 마치 설거지를 한 것처럼 깨끗해진 그릇을 보며 수저를 가지런히 내려놓았습니다. 휴지로 입을 닦고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배는 불렀지만 마음은 텅 빈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주인님, 6번 좌석 계산이요. 저는 주방 쪽을 향해 외쳤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달려나와 제 깨끗한 그릇을 보고는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거절당한 뒤에 이렇게 그릇바닥까지 싹싹 긁어먹는 사람은 처음 봤을 겁니다. 저는 지갑에서 2만 원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고 일어섰습니다. 다리는 떨리고 머리는 핑 돌았습니다. 저는 터덜터덜 가게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머리 위로 쏟아지는 한낮의 햇빛에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삶이란 게 왜 이렇게 쓸쓸할까요? 저는 물질적인 것을 따지지 않고 오직 진심 하나만 봐주는 여성을 만날 수 있을까 하고 자문했습니다. 어쩌면 그건 저처럼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남성의 헛된 바램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번쩍이는 수입차들 사이에 주차된 낡은 차에 막 올라타려던 순간 등 뒤에서 따뜻하고 자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의 무거운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젊은이, 잠깐만 나 좀 볼 수 있겠나? 뒤를 돌아보니 60대쯤 되어 보이는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자상한 얼굴, 그리고 눈가에 깊게 팬 주름이 인상적인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수수한 옷차림에 손에는 작은 부채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저를 부른 이유를 몰라 어리둥절했습니다. 혹시 탕값을 덜 냈나 싶었죠. 네, 부르셨어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 눈빛에는 사람을 꿰뚫어 보거나 무시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고향에 계신 어머님이 저를 보시는 것처럼 이상할 정도로 따뜻했습니다. 내가 옆좌석에 앉아서 아까 젊은이랑 그 아가씨 이야기를 다 들었네. 너무 속상해하지 말게. 이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리는 법이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저의 처참한 실패의 순간을 모르는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다니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익숙해요. 그냥 제 운명이 이런가 봅니다. 저는 힘없이 대답하며 차만 만지작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저를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더 가까이 다가와 작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 스스로를 그렇게 낮추지 말게. 내가 사람 보는 눈이 그리 틀리지 않아. 그 아가씨가 떠난 건 젊은이에게 행운이야. 다른 사람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은 나중에 가정을 이뤄도 행복할 수 없어. 내가 아까부터 쭉 지켜봤는데 젊은이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저는 고개를 들어 놀란 눈으로 그분을 바라봤습니다. 괜찮은 사람이요? 집도 재산도 없는 32살 무직에 가난하다고 여성에게 거절당한 제가 괜찮은 사람이라고요? 어째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전 돈도 없고 여자친구에게 탕 한 그릇 사주는 것도 망설이는 사람인데요. 그분은 온화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먹었던 깨끗한 탕 그릇이 아직 놓여있는 식당 안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바로 저 탕 그릇 때문이지. 젊은이가 밥 한 알, 채소 한 조각도 소중히 여기면서 조용히 밥을 먹는 모습을 봤네. 요즘 젊은이들 중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나? 대부분 속상한 일이 있으면 음식을 내팽개치거나 책상을 뒤엎고 술이나 진탕 마시지. 하지만 젊은이는 물건의 소중함을 알고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줄 알아. 그렇게 사소한 것 하나하나를 아끼고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남성이라면 분명 책임감 있고 배우자와 자녀를 끔찍히 아낄 사람이야. 그분의 말씀은 메마르고 갈라진 제 마음에 단비처럼 스며들었습니다. 제가 무심코 한 작은 행동에서 누군가가 제 사람됨의 가치를 알아봐 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이름이 뭔가? 어디서 일하나? 지훈이라고 합니다. 종로에 있는 작은 회사에서 일합니다. 그분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제 손을 덥석 잡으셨습니다. 주름지고 거친 손이었지만 무척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제 귀를 의심하게 하는 놀라운 제안을 하셨습니다. 지훈 총각, 나한테 딸이 하나 있네. 이름은 수진이고 올해 26살이야. 참 착한 아이인데 간호사로 일하면서 연애에는 영 소질이 없어서 총각처럼 속을 썩이네. 혹시 우리 집안이 좀 복잡한 게 괜찮다면 내가 우리 수진이를 한번 소개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나? 저는 몇 초간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사기꾼이 판치는 이 삭막한 서울 한복판에서 방금 여성에게 거절당한 가난한 청년에게 처음 보는 분이 딸을 소개해주겠다니 이건 마치 동화 속 이야기거나 심한 장난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진심 어린 간절한 눈빛을 보니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가난합니다. 따님을 힘들게 할까봐 두렵습니다. 그분은 손을 흔들며 화사하게 웃으셨습니다. 돈이 없는 건 벌면 되지만 인성이 가난한 건 구제할 방법이 없지. 우리 집은 돈 많은 사위는 필요 없네. 그저 착하고 사람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이면 돼. 일단 전화번호만 알려주게. 오늘 저녁에 우리 수진이한테 메시지 한번 해보라고 할 테니 인연이 되면 좋은 거고 아니면 좋은 친구 하나 더 사귄다고 생각하게나. 그분의 적극적인 태도에 저는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번호를 불러드렸고 그분은 낡은 폴더폰에 제 번호를 저장하셨습니다. 그분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신 뒤 저와 이야기하느라 미처 다 드시지 못한 식사를 마저하기 위해 자리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차를 몰아 집으로 향했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과 함께 한 줄기 희미한 희망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정말 운명일까요? 아니면 그저 낯선 사람에게 베푸는 찰나의 동정심일까요? 그날 오후 내내 회사에서 업무가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의 숫자들은 눈앞에서 춤을 췄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식당에서 만난 그분과 그녀의 이상한 제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진 간호사, 정답고 친근한 이름이었습니다. 동료들은 멍하니 있는 저를 보고 또 거절당했냐며 짓궂게 놀렸습니다. 저는 그저 쓴웃음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거절은 익숙했지만 거절 직후에 처음 보는 사람에게 중매를 받는 것은 정말 희귀한 경험이었으니까요. 퇴근 후 저는 관악구의 좁은 골목 깊숙한 곳에 있는 12제곱미터짜리 반지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 안은 찜통처럼 후덥지근했고 낡은 벽에서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이곳이 바로 저의 세상, 비좁고 외로운 저만의 세상이었습니다. 땀에 젖은 옷을 벗어던지고 바닥에 깔린 낡은 매트리스 위로 쓰러졌습니다. 빗물이 새어 얼룩진 천장을 바라보는데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에 먹은 탕은 양이 많았지만 한창 일할 나이의 남성의 배를 채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라면이나 하나 끓이려던 참에 책상 위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메시지 알림이었습니다. 새로운 친구 추가 요청. 제 심장이 쿵쾅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수진 간호사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프로필 사진은 인물 사진이 아닌 하얀 연꽃 사진이었습니다. 친구 추가 메시지와 함께 짧은 글이 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훈 씨. 저는 수진이라고 해요. 어머니께 지훈 씨 번호 받았어요. 한번 연락해보라고 하셨어요. 저녁은 드셨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었습니다. 그녀였습니다. 그분의 딸. 저는 심호흡을 하고 혹시라도 말실수를 할까봐 조심스럽게 한 글자 한 글자 타이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진 씨. 저도 방금 퇴근했습니다. 신경 써주신 어머님께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아직 저녁은 못 먹고 라면 끓이려던 참이에요. 수진 씨랑 어머님은 식사하셨어요? 메시지를 보내고 초조하게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1분도 채 되지 않아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글자가 아닌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을 클릭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수진 씨의 셀카도 아름다운 풍경 사진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오늘 점심 제가 식당에서 비웠던 그 깨끗한 탕그릇 사진이었습니다. 옆좌석에서 찍은 듯 약간 흐릿하고 흔들렸지만 분명 제 그릇이었습니다. 그릇 옆에는 제가 휴지를 들고 있는 손도 찍혀 있었습니다. 사진과 함께 수진 씨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가 보내주신 이 사진을 보고 아버지가 지훈 씨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요즘 식당에서 이렇게 그릇을 깨끗하게 비우는 젊은이는 눈을 씻어봐도 눈치껏 없다면서요. 음식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마음이 곱고 앞뒤가 바른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부담 갖지 마세요. 저희 집 식구들은 모두 지훈 씨의 이런 점을 좋게 생각하니까요. 그 글을 읽는 순간 제 가슴에 따뜻한 온기가 온몸으로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무심코 한 작은 행동에서 누군가가 제 사람됨의 가치를 알아봐 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비웃지 않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시골 출신이라 어릴 때부터 아껴 쓰는 게 몸에 배어서요. 음식이 남는 걸 보면 마음이 불편해서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수진 씨의 답장은 빨랐고 꾸밈이 없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건 정말 좋은 습관이에요. 어머니께서 지훈 씨가 아주 착하고 성실한 분 같다고 하셨어요. 혹시 바쁘지 않으시면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 식사하러 오시겠어요? 부모님께서 지훈 씨를 꼭 뵙고 싶어 하세요.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제가 잘못 본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메시지 몇 번 나눈 지 15분도 안 된 사람을 집에 초대하다니 이 가족은 어쩜 이렇게 사람을 잘 믿고 친절할까요? 어쩌면 그분의 말씀처럼 정말 딸의 혼인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저는 따뜻한 온기가 온몸으로 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도시에서 외톨이가 아니었습니다. 정말요? 너무 감사하지만 빈손으로 가기는 좀 그런데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와주시는 것만으로도 부모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저희 집은 서대문구에 있는 낡은 연립주택이에요. 제가 주소 보내드릴게요. 저는 수진 씨가 보낸 주소를 보며 기쁨과 설렘, 그리고 약간의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저의 초라한 반지하방을 둘러보고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돈 걱정에 헬쑥해진 얼굴과 피곤한 눈. 과연 제가 그 가족의 믿음에 부응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오늘 점심 그분께서 해주신 격려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리는 법이야. 어쩌면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의 새로운 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저는 꿈을 꿨습니다. 더 이상 전기세, 수도세 고지서에 시달리는 악몽이 아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한 따뜻한 저녁 식탁에서 다정한 한 여성이 제 밥그릇에 반찬을 놓아주는 꿈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와 수진 씨는 더 자주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점심시간이나 그녀가 야간 근무를 마친 늦은 밤 짧게 오가는 메시지를 통해 저는 그녀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수진 씨는 응급실 간호사였습니다.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은 밤샘 근무가 잦은 직업이었죠. 그녀의 말투는 제가 만났던 다른 여성들처럼 화려하거나 애교스럽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이고 성숙하고 나이보다 어른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제 업무와 건강에 대해 물었고 라면은 몸에 안 좋으니 너무 자주 먹지 말라고 물을 많이 마시라고 챙겨주었습니다. 그런 사소한 관심이 제 메마른 마음에 스며들어 저를 조금씩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 수진 씨의 집안에 뭔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감히 깊게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직접 만났을 때 듣고 싶었습니다. 마침내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옷장 속에서 가장 깨끗한 흰 셔츠를 찾아 다림질했습니다. 면도도 깔끔하게 하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가난하더라도 어른들을 뵈러 갈 때는 단정해야 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였습니다. 시장에 들러 과일 바구니를 하나 샀습니다. 얇은 지갑 사정에도 가장 맛있어 보이는 사과와 오렌지를 골랐습니다. 첫인상부터 인색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수진 씨의 집은 서대문구의 조용한 골목 안쪽에 있는 낡은 연립주택이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누런 외벽, 베란다를 가득 메운 빨랫줄과 화분들, 어둡고 좁은 계단을 오를 때마다 낡은 벽에서 발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3층 305호를 찾아갔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맛있는 음식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옷깃을 바로잡은 뒤 칠이 벗겨진 낡은 초록색 철문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지훈 총각인가? 들어와요. 문은 안 잠갔어요. 수진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은 30제곱미터 남짓 되어 보였지만 놀라울 정도로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낡은 타일 바닥은 반짝반짝 윤이 났고 가구들은 소박했지만 소중하게 관리된 듯 했습니다. 창가에 놓인 침대 위에는 마른 체형의 한 남성이 누워 있었습니다. 왼쪽 몸이 부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수진 씨의 아버지인 것 같았습니다.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시던 어머니는 저를 보시고는 앞치마에 송을 닦으며 달려나오셨습니다. 아이고, 지훈 총각 왔구나. 이리 와요. 우리 영감한테 인사부터 하게. 저는 공손하게 어머니께 고개 숙여 인사하고 조심스럽게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신 아버지가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고생한 흔적이 역력한 얼굴, 검게 그을린 피부. 하지만 놀랍도록 총명하고 빔다는 눈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몸은 불편해 보였지만 풍파를 겪은 사람 특유의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수진 씨 친구 지훈이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입술을 움직여 뇌졸중 후유증으로 어색하지만 미소를 지으려 애쓰셨습니다. 오른손을 떨며 들어올려 침대 옆에 플라스틱 의자에 앉으라는 신호를 보내셨습니다. 목소리는 쉬고 알아듣기 힘들었지만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어서 이런 누추한 곳까지 와줘서 고맙네. 아닙니다, 아버님. 초대해 주셔서 제가 더 영광입니다. 바로 그때 부엌을 가리고 있던 커튼이 걷히며 한 여성이 뜨거운 김이 나는 밥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저는 숨이 멈추는 듯했습니다. 수진 씨였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스타 같지도 짙은 화장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편한 가정복 차림에 긴 까만 머리를 깔끔하게 묶고 있었습니다. 꾸밈 없는 담백한 얼굴이었지만 깨끗했고 크고 까만 눈은 따뜻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저를 보고는 볼을 살짝 붉히며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훈 씨, 오신 지 오래되셨어요? 아빠랑 대화 나누고 계세요. 제가 곧 식사 차릴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고 제 심장은 한 박자 건너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과일 바구리를 작은 탁자 위에 올려놓고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제가 좀 거들게요. 그냥 앉아있기만 하는 것도 민망해서요. 아니에요. 손님인데 어떻게 그래요. 그냥 아빠랑 대화하고 계세요. 아빠가 아침부터 지훈 씨 기다렸어요. 수진 씨가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낡은 집안을 환하게 밝히는 햇빛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아버지 곁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빤히 보시더니 베개 위에 놓인 낡은 휴대폰을 가리키셨습니다. 그 사진 좀 열어보게. 저는 아버지의 뜻을 알아차리고 대화창을 열었습니다. 깨끗하게 비운 탕그릇 사진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아버지는 그 사진과 저를 번갈아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주름진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좋아, 아주 좋아. 요즘 젊은이들은 허세만 가득해서 음식 남기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자네는 음식의 소중함을 아니 가정을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야. 우리 딸 가난하다고 무시하지는 말아주게. 저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떨림 속에서 저에게 거는 희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코끝이 다시 찡해졌습니다. 몸져 누운 아버지는 딸을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지만 남은 힘을 다해 딸에게 좋은 남성을 찾아주려고 애쓰고 계셨습니다. 아버님, 저도 농부의 아들입니다. 밥할 토리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제가 오히려 가난해서 수진 씨를 힘들게 할까 걱정입니다. 제가 어찌 감히 수진 씨를 탓하겠습니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최대한 또렷하게 한 글자 한 글자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는 하늘이 내리는 것. 중요한 건 마음이야. 마음이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어. 난 자네를 믿네. 그날 점심 식사는 이상할 정도로 따뜻하고 화목했습니다. 된장찌개와 제육볶음, 그리고 몇 가지 나물 반찬뿐이었지만 그 어떤 산해진리보다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계속해서 제 밥그릇에 반찬을 놓아주시며 옛날 아버지와 어떻게 만나셨는지, 수진이가 어릴 때 얼마나 고집이 셌는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수진 씨는 옆에 앉아 가끔 저를 힐끗 보며 수줍이 웃었고 때때로 일어나 아버지의 입을 닦아드리고 익숙하게 밥을 떠먹여 드렸습니다.
아버지를 돌보는 수진 씨의 모습을 보며 저는 왜 그녀가 아직 혼이 나지 않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어깨에 지워진 가족이라는 짐이 너무나도 무거웠던 겁니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에서는 슬픔이 아닌 끝없는 아랑이 느껴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제가 밥상을 치우려 하자 수진 씨가 저를 막았습니다. 손님인데 그냥 두세요. 제가 할게요. 저 설거지 잘해요. 자취방에서 맨날 제가 다 하는데요. 같이 하면 금방 끝나잖아요. 저는 단호하게 그릇들을 들고 베란다에 있는 작은 싱크대로 향했습니다. 수진 씨는 저를 말리지 못하고 그릇을 헹구기 위해 따라왔습니다. 좁은 베란다에 나란히 서 있자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은은하게 풍겨오는 샴푸 냄새에 제 마음이 설렸습니다. 지훈 씨, 수진 씨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릇을 헹구는 것을 멈췄습니다. 이제 저희 집 사정 다 보셨죠? 아빠는 3년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반신불수가 되셨어요. 엄마도 관절염이 심해서 오래 서 계실질 못하고요. 집안 경제부터 부모님 간병까지 모두 제 몫이에요. 지훈 씨가 이걸 부담스러워할까봐 겁나요.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수진 씨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 속에는 걱정과 두려움 그리고 자격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다른 남성들처럼 병든 부모와 가난한 집안을 보고 떠나갈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가진 것 하나 없는 사람이에요. 하루하루 버티며 살고 있죠. 하지만 오늘 여기 와서 수진 씨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이렇게 효심 깊은 딸이라면 분명 좋은 배우자, 좋은 엄마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수진 씨를 부자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수진 씨가 저의 가난을 따타지 않는다면 제가 기꺼이 그 짐을 함께 지고 싶어요. 밥이면 밥, 죽이면 죽, 같이 먹고 같이 이겨내요. 저는 가난은 두렵지 않아요. 외로운 게 두려울 뿐이죠. 수진 씨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이윽고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천근만근의 짐을 내려놓은 듯 가볍고 환한 미소였습니다. 고마워요, 지훈 씨. 저도 그거면 충분해요. 그 순간 거리에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자동차 소리와 주방 세제 냄새 속에서 저는 제 인생의 안식처를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깨끗하게 비운 탕 한 그릇, 효심 깊은 한 여성, 그리고 두 외로운 영혼이 이 넓은 서울에서 서로를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앞에는 사람의 마음을 끝까지 시험하는 거친 폭풍우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오후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고 낡은 창문 너머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는 저녁 7시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이 따뜻한 분위기가 아쉬웠지만 아버님도 쉬셔야 하고 어머님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두 분께 인사를 드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하시며 제게 고개를 끄덕여 주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저를 보내기 아쉬워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으로 달려가시더니 한참을 부스럭거리다 빨간 비닐봉지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안에는 유리병이 들어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봉지를 제 손에 쥐어주시며 마치 멀리 떠나는 아들에게 말하듯 다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가져가서 밥하고 같이 먹게. 내가 직접 담근 장아찌야. 무, 양파, 마늘종 다 들어있어. 젊은 사람들 일하고 오면 피곤해서 라면이나 배달음식으로 대충 때우는 거 다 알아. 이 장아찌 하나 있으면 흰쌀밥이랑 먹어도 맛있고 라면이랑 먹어도 입맛이 돌 거야. 저는 장아찌병을 들고 있는데 그 무게가 천근만근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장아찌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본 낯선 손님에게 한 어머니가 베푸는 정성과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이 넓은 도시에서 사람들은 비싼 선물이나 고급 양주, 화려한 케이크를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제게 이렇게 직접 담근 장아찌를 선물한 적은 없었습니다. 시골에 계신 제 어머님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님도 늘 이렇게 김치 한 통, 달걀 한 꾸러미를 소중하게 싸서 보내주시곤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껴서 잘 먹겠습니다. 다 먹기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제 농담에 온 가족이 함께 웃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어깨를 치며 마음껏 먹으라고, 다 먹으면 또 담가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수진 씨가 저를 계단 아래까지 배웅해 주었습니다. 밤의 골목은 조용했고 벽 틈에서 자라는 풀들 사이로 귀뚜라미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평온함이 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수진 씨는 안쪽으로 바짝붙어 걸으며 제가 차를 빼기 쉽도록 넓은 공간을 양보해 주었습니다. 사소하지만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주차된 제 차 앞에 다다르자 수진 씨가 멈춰섰습니다. 그녀는 가로등 불빛에 반짝이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운전 조심해서 가세요. 오늘 부모님께서 정말 기뻐하셨어요. 아빠가 그렇게 많이 웃으신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저희 가족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수진 씨의 작은 손을 잡고 싶었지만 부끄러워서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뒷머리를 극적이며 어색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오늘 저녁밥은 정말 맛있었어요. 특히 탕보다 훨씬 더요. 얼른 들어가세요. 밤이 차가워요. 저는 차에 시동을 걸고 수진 씨에게 손을 흔들어 보인 뒤 출발했습니다. 시원한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제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따뜻했습니다. 차 손잡이에 걸어둔 장아찌 봉지가 차체에 부딪히며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반지하 방에 돌아온 저는 평소처럼 봉지를 아무렇게나 던져두지 않고 조심스럽게 장아찌병을 꺼내 작은 부엌 선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뚜껑을 열자 새콤달콤한 간장 냄새와 마늘의 알싸한 향이 코를 찔러 입에 침이 고였습니다. 저는 서둘러 밥을 하고 달걀 2개를 부쳤습니다. 흰 쌀밥과 달걀 부침, 그리고 어머님의 장아찌. 소박한 저녁상이었지만 저는 밥 공기를 뚝딱 해치웠습니다. 아삭하게 씹히는 장아찌의 식감, 새콤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달걀의 고소함과 밥의 단맛과 어우러져 환상적인 맛을 냈습니다. 반찬 한 조각을 씹으며 주름진 손으로 정성껏 재료를 다듬으셨을 어머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밥을 먹으며 눈물을 찔끔 흘렸습니다. 행복이란 때로 이렇게 누군가가 나의 끼니와 잠자리를 걱정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뒤척이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수진 씨 가족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저는 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 수진 씨를 책임지고 그 작은 어깨에 짐을 덜어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그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었습니다. 어머님을 어머니라 부르고 아버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싶었습니다. 제게 찾아온 사랑은 소나기처럼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봄빛처럼 조용히 스며들어 제 마음속 행복의 씨앗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수진 씨에게 편히 쉬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마음은 희망과 밝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간은 손살같이 흘러 저와 수진 씨가 만난 지도 어느덧 2달이 넘었습니다. 우리의 데이트는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는 극장이나 비싼 카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주로 공원에서 푸른 나무 그늘 아래를 함께 걷거나 제가 수진 씨 집에 가서 낡은 찬장을 고쳐드리고 아버님의 재활운동을 돕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그런 소박한 일상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저는 이제 수진 씨네 동네 사람들에게도 낯익은 얼굴이 되었습니다. 모두들 수진 어머니가 착하고 성실한 예비 사위를 잘 얻었다고 칭찬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수진이네 사위라고 부를 때마다 제 마음은 날아갈 듯 기뻤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쨍쨍하던 서울 하늘에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굵은 빗방울이 길 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는 야근을 하고 있었는데 수진 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했고 빗소리와 자동차 경적 소리에 섞여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훈 씨 어디예요? 지금 강변북로 근처인데 차가 시동이 꺼졌어요. 아빠 정기검진 받고 집에 가는 길인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아빠가 비를 맞았고 추워서 떨고 계세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곳은 서울에서도 유명한 상습 침수구역이었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면 분명 도로가 물에 잠겼을 겁니다. 몸이 약하신 아버님이 비를 맞으셨다니 큰일이었습니다. 저는 더 생각할 것도 없이 컴퓨터를 끄고 비옷을 챙겨 회사를 뛰쳐나왔습니다. 내가 바로 갈게요. 우선 아빠 모시고 지붕 있는 곳으로 피해요. 물에 젖지 않게 조심하고 15분만 기다려요. 저는 하얗게 쏟아지는 빗속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빗물이 세차게 차창을 때렸습니다. 눈앞이 흐릿했지만 저는 길을 보기 위해 안간 힘을 썼습니다. 도로는 아수라장이었고 차들은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꽉 막힌 차들 사이를 비집고 인도 위로 올라타며 진흙탕물이 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달렸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니 문 닫은 가게의 작은 처마 밑에서 수진 씨가 웅크리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낡은 차는 물에 반쯤 잠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친절한 가게 주인이 빌려준 듯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자신의 몸으로 아버지의 바람막이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얇은 비옷은 두 사람을 가리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차를 세우고 달려갔습니다. 수진 씨, 아버님은 괜찮으세요? 저를 본 수진 씨의 얼굴에 안도감이 번지며 눈물이 빗물과 함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지훈 씨, 아빠가 너무 추워하세요. 몸이 굳어가고 있어요. 경련이 올까가 무서워요. 저는 입고 있던 두꺼운 바람막이를 벗어 아버님께 덮어드리고 손발을 주물러 몸을 녹여드렸습니다. 아버님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더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아버님 업고 택시 잡으러 갈게요. 여긴 물이 너무 깊어서 택시가 못 들어와요. 큰 길까지 걸어가야 해요. 수진 씨는 차를 근처 주민집에 잠시 맡겨둬요. 말하기가 무섭게 저는 아버님을 등에 업었습니다. 아버님은 마르셨지만 뼈가 무거웠고 젖은 옷 때문에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게는 초인적인 힘이 솟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악취나는 검은 물이 무릎까지 차오르는 길을 성큼 걸어갔습니다. 수진 씨는 옆에서 우산을 씌워주며 아버지의 등을 받쳤습니다. 아빠, 조금만 힘내세요. 곧 차 탈 수 있어요. 저는 아버님을 격려하며 걸었지만 제 목소리는 거센 빗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제 어깨에 고개를 기댄 채 약하지만 뜨거운 숨을 내쉬셨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미끄러져 넘어질까봐 이를 악물고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내디뎠습니다. 큰 길로 나오자 다행히 택시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아버님을 뒷좌석에 앉히셨고 수진 씨가 옆에서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저는 앞좌석에 앉아 기사님께 최대한 빨리 가달라고 재촉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우리는 번갈아가며 아버님의 몸을 닦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혀드린 뒤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집에서 노심초사 기다리시던 어머니는 우리를 보자 안도의 눈물을 터뜨리셨습니다. 아버님이 약을 드시고 잠드신 후에야 저는 제 모습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옷은 흠뻑 젖어 진흙투성이었고 신발에서는 물이 철벅거렸습니다. 추위에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수진 씨는 아버님의 낡은 옷을 가져다주며 감기 걸리기 전에 뜨거운 물로 씻으라고 했습니다. 제가 욕실에서 나왔을 때 수진 씨는 부엌에서 뜨거운 생강차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았습니다.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감사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리 와서 몸 좀 녹여요. 지훈 씨 아니었으면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정말 우리 가족의 은인이에요. 저는 수진 씨 옆에 앉아 차가운 손을 가스레인지의 붉은 불꽃 위에 녹였습니다. 뭘요? 아버님은 제게도 아버지나 마찬가지인걸요. 아버님이 편찮으신데 제가 더 마음이 아팠어요. 앞으로는 어디 멀리 가거나 힘든 일 있으면 꼭 나한테 전화해요.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알았죠? 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작은 부엌 안의 온기 속에서 우리 마음속 폭풍은 이미 지나가고 없었습니다. 저는 수진 씨의 작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의 심장박동이 제 심장박동과 하나가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의 갑작스러운 비는 우리를 갈라놓기는커녕 오히려 우리의 사랑을 단단하게 묶어주는 접착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갓 시작된 사랑의 행복감에 젖어있던 제게 그 어떤 소나기보다도 더 강력하고 잔인한 충격이 덮쳐왔습니다. 그날 아침 하늘은 잿빛으로 흐렸습니다. 저는 회사 실적이 나빠져 곧 구조조정이 있을 거라는 소문 때문에 불안한 마음으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랫동안 성실하게 일해온 직원이니 해고 명단에 제 이름은 없을 거라고 스스로를 위안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오전 중에 인사팀장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녀의 난처한 표정을 보고 저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제게 해고 통지서를 내밀며 회사의 어려운 사정과 조직 개편에 대해 빙빙 돌려 설명했습니다. 귀가 멍했고 그녀의 말은 머릿속에서 맴돌 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가운 흰 종이에 찍힌 근로계약 종료라는 굵은 글씨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끝이었습니다. 7년의 청춘을 바쳐 밤낮 없이 일한 결과가 헌찢짝처럼 버려지는 것이었습니다. 해고 통지서는 마치 사형 선고문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32살, 실업자, 모아둔 돈도 없는 암담한 미래. 저는 제 개인 물품을 작은 상자에 담았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동정과 두려움이 섞인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다음은 자기 차례가 될까봐 두려워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수년간 정들었던 사무실을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따가운 햇살에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분주했고 모두들 갈 곳이 있고 할 일이 있어 보였습니다. 저만 홀로 길 잃은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저는 텅 빈 반지하 방으로 바로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에게 전화할 용기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처 없이 서울 거리를 헤맸습니다. 길가 카페에 앉아 설탕 없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켰습니다. 커피의 쓴맛이 마음속 쓴맛과 섞여 끔찍한 맛을 냈습니다. 쉴 새 없이 오가는 차들을 보며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다음 달 월세, 생활비, 시골 부모님께 보내드릴 용돈까지 모든 것이 그 얼마 안 되는 월급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제 일자리를 잃었으니 무엇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할까요? 저를 가장 두렵게 한 것은 배고픔이 아니었습니다. 수진 씨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언젠가 그녀에게 했던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기꺼이 그 짐을 함께 지고 싶어요. 이제 제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데 무슨 자격으로 누구의 짐을 짊어지겠습니까? 저는 말 그대로 빈털터리 실패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수진 씨의 번호를 보았지만 차마 통화 버튼을 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맑은 목소리를 들을 자신이 없었고 제가 무능력한 실업자라는 사실을 고백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수진 씨 부모님의 실망한 눈빛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분들은 저를 믿고 의지했는데 이제 그 기둥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해가 질 때까지 공원 벤치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산책하는 연인들, 행복하게 웃고 떠드는 가족들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도 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책임질 수 있는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싶었습니다. 밤 늦게서야 저는 힘없이 반지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은 먹물같이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저는 짐 상자를 구석에 던져두고 불도 켜지 않은 채 침대 위로 쓰러졌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남자의 눈물이 짜게 뺨을 타고 흘러갔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진 씨였습니다. 저는 깜빡이는 화면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 겨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최대한 평소와 같은 목소리를 내려고 했었습니다. 여보세요? 수진 씨, 이제 퇴근했어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아니, 그냥 좀 피곤해서. 방금 집에 들어왔어. 오늘 일은 어땠어요? 재밌는 일 있었으면 얘기해줘요. 수진 씨의 해맑은 질문이 제 가슴을 후볐습니다. 목이 메어왔습니다. 평소랑 똑같았어. 나 너무 피곤해서 먼저 잘게. 수진 씨도 일찍 자요. 저는 울음이 터져 나올까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성에게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죄책감과 무력감이 먹물 같은 어둠 속에서 저를 덮쳐왔습니다. 불행은 혼자 오지 않는다고 했던가요? 설상가상이라는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실업의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고향에서 또 다른 폭풍이 몰아왔습니다. 이번엔 훨씬 더 거세고 무서웠습니다. 어머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에는 주말에 안부 전화를 하시던 분이 화요일 대낮에 전화를 하셨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심각하고 날카로웠습니다. 지훈이냐? 지금 뭐하고 있냐? 네, 엄마, 점심 먹고 쉬고 있어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반지하 방에서 마른 빵을 씹고 있었습니다. 당장 고향으로 내려와라.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인데요? 지금 회사 업무가 바빠서 바로는 못 가요. 회사 같은 소리 안 해. 내가 다 들었어. 옆집 칠성 아줌마가 서울병원 갔다 오면서 다 얘기해줬어. 너 지금 수진이라는 애 만나고 있다며. 아버지가 반신불수라는 애 맞지?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칠성 아줌마는 같은 동네 분이었습니다. 서울의 병원에 오셨다가 우연히 저와 수진 씨를 보았거나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들은 게 분명했습니다. 시골에서는 소문이 바람보다 빨랐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 알아가는 중이에요.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 착하긴 뭐가 착해. 너 지금 네 인생의 짐을 지려고 작정했냐? 아버지는 몇 년째 누워만 있고 어머니도 골골 앓는다며. 그런 애랑 혼인해서 그 집 식구들 다 수발들려고? 우리 집도 가난한데 너까지 그런 짐을 짊어지면 언제 고개 들고 잘래? 어머님의 말은 제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걱정하고 제가 고생할까봐 두려워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평생 고생하며 저를 키우신 것도 제가 좋은 사람 만나 편하게 살기를 바라셨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그 날카로운 말들이 수진 씨와 제 사랑을 모욕하는 것 같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수진 씨는 잘못 없어요. 효심 깊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전 진심으로 그 사람을 사랑해요. 수진 씨 부모님도 저를 친아들처럼 아껴주세요. 사랑? 사랑이 밥 먹여주냐? 정신 차려라 이놈아. 혼인은 같이 돈 벌어서 잘 살려고 하는 거지 같이 진흙탕에 빠지려고 하는 게 아니야. 절대 안 된다. 그 애랑 계속 만나면 다시는 이 집에 발들일 생각 마라. 너 같은 자식 둔 적 없다고 생각할 테니. 어머님은 전화기 너머로 소리치시더니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뚜뚜 하는 신호음이 칼날처럼 제 가슴을 베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침대 위로 떨어뜨렸습니다. 두 줄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저는 효도와 사랑 사이에 끼어버렸습니다. 어느 쪽도 포기할 수 없었고 어느 쪽도 너무나 아팠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어머님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수진 씨와 혼인하는 것은 고생길을 자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수진 씨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삶의 빛이자 기쁨이었습니다. 왜 운명은 저를 이렇게까지 시험하는 걸까요? 일자리를 잃은 것도 모자라 다족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저는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수진 씨에게 달려가 그녀의 어깨에 기대어 펑펑 울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녀를 더 힘들게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저는 방 안에 스스로를 가뒀습니다.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저를 덮쳤습니다. 차라리 제가 떠나서 수진 씨가 더 좋은 조건의 남성을 만나 그녀의 가족을 책임지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와 헤어지는 상상만 해도 심장이 바늘로 찌르듯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녀의 미소, 어머님이 끓여주시던 된장찌개, 아버님의 믿음 가득한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제 두 번째 가족이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가장 필요로 할 때 제가 어떻게 매정하게 돌아설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계속 곁에 있는다면 무엇으로 그들을 책임질 수 있을까요? 부모에게도 버림받은 실업자, 미래는 암담하기만 했습니다. 어둠이 좁은 반지하 방을 그리고 제 인생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웅크렸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외롭고 나약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과의 운명적인 통화 이후 저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저는 가장 비겁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끄고 방문을 잠갔습니다. 수진 씨를 포함한 그 누구와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반지하 방의 유령처럼 살았습니다.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수돗물로 목을 축였습니다. 밖으로 나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는데 저만 홀로 절망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수진 씨는 제게 수많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지훈 씨, 왜 전화 안 받아요? 어디 많이 아파요? 제가 가볼까요? 지훈 씨, 제발 답장 좀 해줘요. 너무 걱정돼요. 무슨 일 있어요? 그러다 점점 불안과 두려움이 섞인 메시지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지훈 씨, 제가 뭐 잘못했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연락이 안 돼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무서워요. 그 메시지들을 읽으며 눈물이 쏟아졌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답해야 할까요? 나 회사에서 잘렸어. 나는 빌어먹을 무능력자야. 아니면 우리 엄마가 너희 집 가난하다고 아버지가 아프시다고 너랑 만나는 거 반대한대. 어떤 진실을 말해도 그건 수진 씨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일이었습니다. 차라리 그녀가 나를 나쁜 놈, 배신자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 가족에게 모욕을 당하거나 제 실패의 짐을 함께 지게 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비겁하고 못된 놈이라는 걸 알았지만 너무나도 막막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수진 씨가 제 반지하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익숙한 오토바이 소리가 문 앞에서 멈췄고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와 함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 씨, 안에 있어요? 저 수진이에요. 문 좀 열어줘요. 저는 방구석에 웅크린 채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나가 문을 열고 그녀를 껴안고 싶었지만 이성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며칠 동안 씻지도 않아 더러운 몸, 퀭한 눈, 비참한 모습을 그녀에게 보여줄 수는 없었습니다. 수진 씨는 계속해서 저를 부르고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문 밖에서 서성였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억지로 참으려는 듯한 그 흐느낌 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들어와 제 가슴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지훈 씨,
헤어지고 싶으면 그냥 말고 해줘요.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는 건 너무 아파요. 제가 가난해서 우리 가족이 짐이 돼서 그런 거 알아요. 제가 지훈 씨한테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동안 귀찮게 해서 미안해요. 수진 씨의 목소리는 눈물에 젖어 갈라졌습니다. 이윽고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고 오토바이 시동 소리가 들려온 뒤 사라졌습니다. 수진 씨가 떠났습니다. 상처받은 마음과 고통스러운 오해를 안고서 저는 무릎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나는 내 손으로 내 행복을 부숴버렸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만난 가장 착하고 너그러운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 그날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문 밖에서 울던 수진 씨의 모습이 계속해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침묵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최악으로 만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수진 씨를 잃을 수 없었습니다. 가난하더라도 고생스럽더라도 온 세상이 제게 등을 돌리더라도 저는 그녀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욕실로 들어가 면도를 하고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수척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전보다 조금 더 단호해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수진 씨를 만나 모든 것을 설명하고 사과해야 했습니다. 휴대폰을 켰습니다. 수십 통의 부재정 전화와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수진 씨, 어머니, 그리고 친구들에게서 온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장되지 않은 낯선 번호로 온 부재중 전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궁금한 마음에 그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넘어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떨리고 다급한 수진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지훈 총각 만다? 제발 병원으로 좀 와주게. 우리 수진이가 쓰러졌어.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가 쓰러졌다고? 병원? 저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차키를 집어들고 미친 사람처럼 방을 뛰쳐나왔습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수진아, 기다려. 제발 아무 일도 없어야 해. 제발. 저는 붐비는 서울 시내를 미친 듯이 질주했습니다. 사방에서 경적 소리가 울려댔지만 제 귀에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수진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만 맴돌았습니다. 수진이가 쓰러졌어. 그 말이 망치처럼 제 머리를 계속해서 내리쳤습니다. 저는 신호를 위반하고 꽉 막힌 차들 사이를 고개하듯 빠져나갔습니다. 다른 운전자들의 욕설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제 자존심이나 안전보다 수진 씨의 생명과 건강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 앞에 도착한 저는 주차장에 차를 아무렇게나 세워두고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에 현기증이 났습니다. 병원 복도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울음소리와 침대 바퀴 구르는 소리가 뒤섞여 혼란스럽고 비통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익숙한 모습을 찾아 헤맸습니다. 저기 응급실 꼭도 구석에 수진 어머니가 플라스틱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계셨습니다. 붉게 충혈된 눈으로 굳게 닫힌 병실 문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리가 풀려 휘청거리며 달려갔습니다. 어머님, 수진이는요? 괜찮아요? 수진 어머니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셨습니다. 며칠 못 뵌 사이에 얼굴이 헬쑥해져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어머니는 왜 연락이 안 됐냐고 꾸짖거나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기댈 곳을 찾은 아이처럼 서럽게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지훈아, 우리 수진이가 갑자기 쓰러졌단다. 의사 선생님이 심한 영양실조에 스트레스가 오래 지속돼서 그랬다고 하더구나. 낮에는 병원에서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밤에는 아빠 간호하고 또 밤새도록 네 전화만 기다렸단다. 어떻게 아무 말도 없이 애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할 수 있니? 어머니의 조용한 꾸짖음이 수만 번의 채찍질보다 더 아팠습니다. 저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떨리는 어머니의 앙상한 손을 잡았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본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나쁜 놈입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손수건으로 제 눈물을 닦아주시며 길게 한숨을 쉬셨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니 어쩌겠니? 들어가서 수진이 좀 보거라. 아까 잠깐 깼었는데 계속 네 이름만 부르더구나. 가서 위로 좀 해주렴. 저는 조심스럽게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진 씨는 새하얀 시트가 깔린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습니다. 팔에는 링거 주사바늘이 꽂혀 있었고 하얀 피부 위로 멍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여성이 저 때문에 이렇게까지 망가진 모습을 보니 심장이 쥐어짜는 듯했습니다. 저는 의자를 끌어다 침대 옆에 앉아 수진 씨의 차가운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녀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 눈에는 원망이 아닌 지친 기색과 약간의 서운함만 담겨 있었습니다. 지훈 씨, 왔네요. 난 버림받은 줄 알았어요. 수진 씨의 목소리는 숨소리처럼 약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눈물이 침대 시트를 적셨습니다. 나 여기 있어. 절대 안 버려.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차라리 나를 때리고 욕을 해. 그렇게 쳐다보지 마. 마음이 너무 아파. 수진 씨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앙상한 손가락으로 제 헝클어진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지훈 씨가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며칠 동안 너무 무서웠어요. 사고라도 당한 줄 알고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긴 줄 알고 전화도 안 되고 집에 가도 없어서 별의별 나쁜 생각을 다 했어요. 수진 씨의 말을 들을수록 제 자신이 더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가짜 자존심 때문에 가족의 반대가 두려워서 저는 이 여성을 극심한 불안 속으로 몰아넣었던 겁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모든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그녀를 속일 수 없었습니다. 침묵이야말로 사랑을 죽이는 독이었습니다. 수진아, 사실 나 회사에서 잘렸어. 며칠째 실업자 신세야. 내가 너무 한심하고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데 너란 너희 가족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까 싶었어. 그리고 우리 엄마가 우리 집 사정 알고는 엄청 반대하셨어. 너무 막막해서 너한테서 도망쳤던 거야. 이렇게 비겁해서 정말 미안해. 수진 씨는 조용히 제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이별 통보나 최소한의 실망 섞인 말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는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단단했습니다. 바보, 왜 내가 돈이나 안정적인 일자리 때문에 지훈 씨를 만난다고 생각했어요? 난 지훈 씨가 착하고 다른 사람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이어서 사랑하는 거예요. 일자리는 다시 구하면 되고 어머님은 우리가 함께 설득하면 돼요.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다시는 나 혼자 두지 마요. 난 가난은 두렵지 않아요. 지훈 씨를 잃는 게 두려울 뿐이에요. 저는 고개를 들어 수진 씨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남성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얻었습니다. 저는 수진 씨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이제부터 하늘이 무너져도 제가 그녀를 지키고 보호하겠다고. 약속할게. 다시는 네 손 놓지 않을게. 우리 함께 이겨내자. 그날 밤 저는 병원에서 수진 씨를 간호했습니다. 곤히 잠든 그녀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제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해졌습니다. 병실 문 밖의 폭풍우는 잠시 멈췄고 사랑과 이해만이 두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 씨의 상태가 호전되어 의사는 퇴원을 허락했습니다. 저는 수진 씨와 어머니를 모시고 낡은 연립주택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집을 지키며 걱정하고 계셨을 아버지는 딸이 돌아오자 안도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딸을 안아주고 싶어 하셨지만 불편한 몸 때문에 그럴 수 없었습니다. 수진 씨와 아버님이 안정을 찾으신 후 어머니가 저를 베란다로 부르셨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엄숙했고 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수진 씨를 고생시킨 일로 저를 크게 꾸짖으시거나 딸과 헤어지라고 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인 채 쏟아질 불호령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저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낡은 옷 주머니에서 손수건으로 여러 겹 싼 작은 꾸러미를 꺼내셨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을 한 겹 푸셨습니다. 안에서는 낡은 파란색 통장이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그 통장을 제게 내미셨습니다. 그 눈에는 저에 대한 믿음과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지훈아, 수진이한테 네 사정 다 들었다. 일자리도 잃고 집에서도 반대가 심해서 힘들다는 거 알아. 나는 너를 친자식처럼 여긴단다. 내가 그토록 고생하는 걸 그저 지켜만 볼 순 없어. 저는 멍하니 통장을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 찍힌 숫자는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5천만 원? 어머니의 형편에 그리고 지금의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금액이었습니다. 이건 우리 부부가 평생 모은 노후 자금에 옛날 시골 땅 판돈을 합친 금액이었지. 하지만 지금 네가 더 힘드니 이 금액을 너한테 주마. 이걸로 생활비도 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든 다시 취직 준비를 하든 해라. 필요하면 이 금액으로 번듯한 집도 얻고 두 사람 혼인 준비도 하고 나는 우리 딸이 사랑하는 사람 옆에서 명분 있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만 보면 더 바랄 게 없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형편이 넉넉치 않은 예비 장모님, 남편은 병상에 누워있는데 친정에서조차 외면당한 실업자 사위에게 평생 모은 재산을 내어주시겠다니, 이 마음은 너무나도 위대하고 숭고해서 제 자신이 한없이 작고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밀어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건 두 분의 피와 땀이 담긴 금액이고 우리 가족의 생명줄입니다. 저는 젊고 건강합니다. 제 힘으로 일어서야지 어떻게 노후 자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금액을 받으면 저는 인간도 아닙니다. 어머니는 제 손에 통장을 억지로 쥐어주시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쓸데없는 자존심 부리지 마라.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이 금액 안 받으면 뭘로 살고 뭘로 우리 수진이를 책임질 거냐. 나는 네가 의지 있는 녀석이라는 걸 믿는다. 이 금액으로 다시 일어서서 나중에 갚아도 돼. 내가 빌려주는 셈 치마. 어서 받아라. 저는 통장을 들고 있는데 그 무게가 천근 만근 같았습니다. 눈물이 다시 쏟아졌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다리를 붙잡고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제 어머님이라고 부를게요. 제게 너무 잘해주셔서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이 금액은 받지 않게 해주세요. 약속할게요. 제 두 말로 꼭 일어서겠습니다. 수진이와 부모님, 절대 고생시키지 않겠습니다. 저는 통장을 어머니께 돌려드리고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제가 금액을 거절한 것은 헛된 자존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한 남성으로서의 자존심이자 어머니에 대한 존경과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의 약값으로 제 앞가림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통장은 제 안에 잠자고 있던 남성의 자존심을 일깨웠습니다. 그것은 어떤 약보다도 강력한 자극제였고 제 안의 모든 비겁함과 두려움을 몰아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에게 가장 큰 자산은 금전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부터 바로 일자리를 찾아보겠습니다. 금전을 벌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더 넓은 집을 구해 온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을 모시고 어머님과 수진이를 돌보겠습니다. 어머니, 저를 믿어주세요. 수진 어머니는 저를 보셨습니다. 그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믿는다, 아들아. 내가 사람 잘못 보지 않았어. 그날 제 손에 들린 것은 금전이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없는 강한 정신력이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그 낡은 연립주택을 나섰습니다. 비온 뒤에 서울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제 앞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험난할 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뒤에는 든든한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결심은 쉬었지만 실천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제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제 주머니에는 단돈 2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내 식구의 생활은커녕 저 혼자 보름 버티기도 힘든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저는 생존을 위한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낮에는 작은 회사부터 가게 판매원까지 닥치는 대로 이력서를 냈습니다. 더 이상 직업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대졸이라는 자존심도 버리고 어떤 일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면접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배달대행 기사로 등록했습니다. 낡은 제 차가 유일한 벌이수단이 되었습니다. 서울의 불더위 속에서도 장대비 속에서도 저는 쉴 새 없이 도로 위를 달렸습니다. 배달 한 건에 3~4천 원. 지금의 저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금액이었습니다. 밤에는 제 컴퓨터 수리 기술을 살려 가정집이나 학생들을 상대로 출장 수리를 다녔습니다. 2주 동안 쉴 틈 없이 일한 끝에 작은 금액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수진 씨와 함께 살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수진아, 내 생각은 이래. 지금 사는 집은 3층인데 계단이 너무 가파르고 좁아서 아버님 모시고 병원 다닐 때마다 너무 힘들어. 아버님 건강에도 답답한 환경이 좋지 않고 내 반지하 방은 너무 좁잖아. 그래서 좀 외곽이더라도 저렴한 1층 주택을 구해서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너랑 같이 살고 싶어. 나는 방을 빼고 집세는 우리가 모아서 내는 거야. 그러면 내가 아버님도 더 잘 챙겨드릴 수 있고 우리 가족이 다 함께 지낼 수 있잖아. 수진 씨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지훈 씨, 주택 월세는 비싸잖아요. 이제 막 다시 일 시작했는데 수입도 불안정하고 당신 혼자 감당하기 힘들까봐 걱정돼요. 좀 더 이따가 알아보면 안 될까요? 내가 다 계산해 봤어. 지금 사는 집을 전세나 월세로 내놓고 그 금액으로 새 집 월세를 충당하면 돼. 내가 배달이란 컴퓨터 수리하는 걸로 생활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아버님 건강이야. 아버님은 회복을 위해 더욱 쾌적한 공간이 필요해. 제 합리적인 설명과 그녀의 아버지를 생각하는 제 진심에 수진 씨는 감동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장 어려운 관문은 부모님을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사위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하셨고 어머님은 혼인도 안 한 남녀가 함께 사는 것을 동네 사람들
사람들이 흉볼까봐 염려하셨습니다. 저는 3일 밤낮으로 두 분을 설득했습니다.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수진 씨를 아내로, 두 분을 제 부모님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진심을 다해 말씀드렸습니다. 혼인식은 형식일 뿐 중요한 것은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라고요. 연로하신 두 분을 모시고 싶다고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마침내 제 진심에 두 분도 마음을 여셨습니다. 우리는 도심에서 꽤 멀리 떨어진 은평구에서 작지만 마당이 있는 낡은 단층 주택을 구했습니다. 아버님이 휠체어를 타고 바람을 쐴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월세도 저렴했습니다. 이사하는 날은 축제 같았습니다. 저는 동료 기사에게 트럭을 빌려 땀을 뻘뻘 흘리며 가구를 날랐습니다. 옷은 땀으로 흠뻑 젖었지만 입가의 미소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는 분주하게 집을 닫고 어머님은 짐을 정리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손으로 진짜 우리 집을 꾸미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새 집에서의 첫날 저녁, 우리는 거실에 상을 폈습니다. 여전히 소박한 반찬이었지만 분위기는 이상할 정도로 따뜻했습니다. 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넓어진 집을 둘러보시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들이마셨습니다. 아버지는 잇몸을 드러내며 웃으셨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다시 땅을 밟고 사는구나. 고맙다 지훈아. 아버지의 말씀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생선조림을 집어드리며 아버지의 저 미소가 계속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함께 살기로 한 결정은 제 인생에서 가장 대담했지만 가장 올바른 결정이었습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주었고 인생의 풍파를 함께 헤쳐나갈 힘을 주었습니다. 함께 산 지 3개월이 지나자 모든 것이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배달과 컴퓨터 수리로 버는 제 수입도 제법 안정되었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생활비와 아버님 약값을 감당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수진 씨는 계속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집안 걱정을 덜고 힘든 일을 제가 도와주자 그녀의 얼굴은 한결 밝아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님이 우리 두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얘들아, 이렇게 같이 사니 참 좋구나. 그런데 명분이 바르지 않으면 말도 바로 서지 않는 법이란다. 동네 사람들도 수군거리고 그러니 우리 조촐하게라도 혼인식을 올려서 조상님들께 인사도 드리고 수진이도 떳떳하게 만들어주자. 저는 수진 씨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 씨도 이 순간을 간절히 바랐을 겁니다. 웨딩드레스를 입는 꿈을 꾸지 않는 여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제 처지를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혼인식할 금액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고향에 계신 부모님 문제도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아직 화가 풀리지 않았고 분명 혼인식에 오시지 않을 겁니다. 제 생각을 읽으셨는지 어머님이 말을 이으셨습니다. 나는 비싼 예물이나 화려한 혼인식은 바라지 않는다. 우리 형편에 맞게 가까운 친지들만 모시고 조촐하게 식사나 함께 하면 돼. 중요한 건 조상님께 올리는 예니까. 그리고 네 부모님께는 도리를 다해 전화 한 통 드리고 소식을 전하렴. 부모님이 화를 내셔도 네 부모님이다. 시간이 지나면 다 이해해 주실 게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화려한 장식도 비싼 차도 없는 간소한 혼인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저는 고향에 전화를 걸어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님은 제 말을 듣고는 네 맘대로 해라. 나한테 너 같은 멍청한 자식은 없다. 라는 차가운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길게 한숨을 쉬시며 다리가 아파 올라오지 못한다고 전화로 축하의 말을 전해주셨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실망이 크셨을까요? 저는 눈물을 삼키고 수진 씨를 위해 최고의 혼인식을 만들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혼인식 날, 저는 친구에게 빌린 낡은 정장을 입었습니다. 수진 씨는 동네 웨딩샵에서 빌린 소박한 한복을 입었습니다.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도 없이 수진 씨는 직접 화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였습니다. 혼인 예식은 우리가 새들어 사는 집 거실에서 치러졌습니다. 제사상에는 어머님이 정성껏 준비하신 과일들이 놓였습니다. 하객은 제 친한 친구 몇 명과 수진 씨의 동료 간호사 몇 명, 그리고 어머님의 먼 친척 몇 번을 포함해 겨우 20명 남짓이었습니다. 반지를 교환하는 순간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진 씨의 손가락에 얇은 금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제가 밤낮으로 배달해서 한 달 꼬박 모은 금액으로 산 50만 원짜리 반지였습니다. 저는 수진 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목매인 소리로 말했습니다. 남들처럼 화려한 혼인식 못해줘서 미안해. 이 반지는 비록 작지만 내 모든 사랑과 존경을 담았어. 나처럼 가난한 놈이랑 혼인해줘서 정말 고마워. 수진 씨가 울었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화장을 번지게 했습니다. 그녀는 하객들 앞에서 저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나 너무 행복해.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 당신이랑 부모님만 곁에 있으면 돼.
아버지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휠체어에 앉아 사위가 따라주는 술잔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성한 손으로 제 손등을 토닥이며 입을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님은 옆에 서서 몰래 행복의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피로연은 백숙, 잡채 등 따뜻한 집밥으로 차려졌습니다. 모두들 둘러앉아 진심 어린 축하의 말을 건네며 식사했습니다. 시끄러운 음악 대신 정겨운 웃음소리와 잔 부딪히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우리의 혼인식은 그렇게 소박하다 못해 초라하게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가장 중요하고 신성한 날이었습니다. 제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책임감과 사랑의 무게를 짊어지게 된 날이었습니다. 비록 친가의 축복은 없었지만 우리의 진실한 사랑과 노력이 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혼인식 후 우리의 신혼여행은 쉴 틈 없는 고된 노동의 연속이었습니다. 가난은 여전히 우리를 쫓아다녔고 현실은 꿈보다 냉혹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안정적인 사무직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력서를 낸 곳에서는 나이가 많다고 하거나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낮은 월급을 제시했습니다. 월세, 공과금, 장인어른의 약값까지 경제적인 압박이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저는 기회를 기다리며 배달일을 전업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제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해서 밤 11시에 끝났습니다. 피부는 햇볕에 검게 그을렸고 손은 하루 종일 운전대를 접느라 굳은 살이 박였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도로가 물에 잠기는 날에도 저는 아버님 우유 한 팩이라도 더 사기 위해 배달을 계속했습니다. 한 번은 강남의 호화로운 오피스 빌딩에 배달을 갔다가 우연히 소라 씨와 마주쳤습니다. 과거에 저를 가난하다고 무시했던 바로 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번쩍이는 수입차에서 내리며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흙탕물이 튄 배달 유니폼을 입은 저를 보고 그녀는 놀라움과 동정 그리고 경멸이 섞인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 지훈 씨, 이제 이 일 하세요? 제가 예전에 미래가 없다고 했던 말이 맞았네요. 일찍 헤어지길 정말 잘했어요. 그녀는 가볍게 한마디 던지고는 뒤돌아섰습니다. 저는 땡볕 아래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자존심이 짓밟히는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무너지고 싶었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밤샘 근무를 하고 있을 수진 씨와 집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걷기 연습을 하고 계실 아버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정직하게 땀 흘려 버는 금액인데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땀방울을 닦아내고 다시 시동을 걸어 삶의 현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배달 외에도 저는 저녁이나 주말에 출장 컴퓨터 수리를 더 많이 받았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컴퓨터가 고장났다는 전화가 오면 수저를 놓고 연장 가방을 챙겨 달려나갔습니다. 수진 씨는 그런 저를 안쓰러워하며 밤 늦게 돌아온 제 어깨와 다리를 주물러주며 속삭였습니다. 당신 너무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일 좀 줄여요. 내가 야근을 더 하면 되잖아요. 내가 남성인데 당연히 가족을 책임져야지. 걱정 마. 나 아직 생생해. 저는 아내를 안심시키기 위해 웃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밤마다 허리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가계부를 보며 빚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보고 밥상에 고기 반찬이 하나 더 올라오는 것을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장마가 시작되자 낡은 집 지붕에서 비가 새기 시작했습니다. 빗물이 아버님이 주무시는 침대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와 수진 씨는 밤새도록 양동이로 물을 받아내고 아버님 침대를 마른 곳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비가 새는 처참한 집을 보며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직접 지붕 위로 올라가 낡은 함석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비가 온 직후라 지붕은 미끄러웠고 저는 몇 번이나 떨어질 뻔했습니다. 마당에 계신 어머님은 두 손을 모으고 사위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이틀 동안의 싸투 끝에 마침내 지붕 수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다시 큰 비가 내렸지만 집안은 뽀송뽀송하고 따뜻했습니다. 온 가족이 뜨거운 밥상을 둘러앉아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이상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그 힘든 시기를 거치며 우리 가족의 유대감은 더욱더 단단해졌습니다. 우리는 밥 한 술, 작은 기쁨과 슬픔 하나까지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호화로운 여행이나 비싼 선물은 없었지만 아버님이 저와 함께 꾸준히 재활운동을 한 끝에 몇 걸음 떼셨을 때의 환호성, 수진 씨가 병원에서 우수직원으로 표창받았을 때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부유한이라는 목적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걷는 이 험난한 여정 그 자체에 있다는 것을요. 그 폭풍 같은 날들이 저를 새 식구의 든든한 가장으로, 성숙한 남성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었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것을, 달콤한 열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그의 장마는 유난히 길었고 장모님의 관절염은 더 심해졌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바깥방에 누워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뒤척이시는 장모님 때문에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장모님은 걱정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낮에는 자식들이 걱정할까봐 애써 웃으셨지만 밤이 되면 홀로 수많은 고민을 끌어안고 뒤척이셨습니다. 어느 비바람이 몰아치던 밤, 천둥번개가 검은 하늘을 갈랐습니다. 저와 수진 씨가 깊이 잠들어 있을 때 부모님 방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에 깜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영감, 나 버리고 가지 마요. 제발. 저희 부부는 혼비백산하여 부모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희미한 스탠드 불빛 아래 장모님은 식은땀을 흘리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앉아 계셨습니다.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장인어른의 손을 꽉 잡고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고 계셨습니다. 장인어른도 잠에서 깨었지만 마비된 팔로는 아내를 안아 진정시켜 줄 수 없었습니다. 수진 씨가 달려가 어머니를 껴안고 등을 쓸어내리며 진정시켰습니다. 엄마, 나 여기 있어. 수진이야. 악몽 꿨어? 괜찮아. 우리가 옆에 있잖아. 장모님은 수진 씨와 저를 보셨지만 눈빛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이윽고 서럽게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너무나도 비통했습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내 아빠가 나를 버리고 가더구나. 저 멀리 가는데 내가 아무리 불러도 돌아보지 않았어. 그리고 나는 텅 빈 집에 혼자 남겨졌지. 너무 무서웠어. 얘들아, 혹시라도 내 아빠가 먼저 가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희도 힘들어서 나를 버리고 갈까봐 너무 무서워. 장모님의 말씀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장모님의 가장 큰 두려움은 가난이나 병이 아니라 외로움이었습니다. 늙어서 버림받을까봐, 평생의 동반자를 먼저 떠나보낼까봐 두려워하고 계셨던 겁니다. 평생 남편과 자녀를 위해 헌신하신 장모님은 황혼기에 그저 가족 곁에서 평온하게 지내고 싶으셨을 뿐입니다. 저는 다가가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장모님의 차갑고 주름진 손을 잡았습니다. 장모님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단호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지훈이에요. 비록 사위지만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다시는 그런 나쁜 생각하지 마세요.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든 저희가 절대 어머니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저희가 어머니의 집이고 기둥이에요. 나중에 손주도 태어날 텐데 어머니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서 손주도 안아주셔야죠. 제 말은 진정제처럼 장모님의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장모님은 저를 보셨고 그 눈에는 다시 따뜻한 온기가 돌아왔습니다. 옆에 누워 계시던 장인어른도 제 말에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수진 씨는 따뜻한 물수건으로 어머니의 얼굴을 닦아드리고 따뜻한 우유를 타드렸습니다. 그날 밤 저희 부부는 저희 방으로 돌아가지 않고 부모님 방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잤습니다. 밖에 폭풍우가 아무리 거세도 이 집안에서 어머니는 언제나 사랑받고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빗소리는 여전히 지붕을 두드렸지만 방 안에서는 장인어른의 고른 숨소리와 장모님의 편안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수진 씨의 손을 잡고 이 가족에게 더 안정된 삶을 안겨주기 위해 2배, 3배 더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머니의 악몽이 다시는 현실이 되지 않도록.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노력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 역전의 기회는 어느 일요일 오후 우연히 찾아왔습니다. 그날 저는 타워팰리스에 사는 한 고객에게서 컴퓨터 수리 요청 전화를 받았습니다. 고객은 젊은 대학생이었는데 컴퓨터가 블루스크린이 떴다며 안에 저장하지 못한 중요한 졸업 논문이 있다고 울먹였습니다. 저는 서둘러 연장 가방을 챙겨 달려갔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니 한 젊은 남성이 최고급 컴퓨터 앞에서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컴퓨터를 점검했습니다. 다행히 하드디스크는 멀쩡했고 운영체제 오류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하드디스크를 분리해 데이터를 백업한 뒤 윈도우를 다시 설치했습니다. 2시간이 넘는 꼼꼼한 작업 끝에 마침내 컴퓨터는 정상적으로 작동했고 데이터도 완벽하게 복구되었습니다. 대학생은 기뻐서 소리를 지르며 제게 연신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중년 남성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고급스러운 골프웨어를 입고 있었고 위험 있는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대학생의 아버지였습니다. 제가 연장을 챙기는 것을 보고 그는 제게 몇 가지를 물었습니다. 제가 다른 기사들처럼 부품 교체를 유도하지 않고 정직하게 5만 원의 수리비만 받은 것을 알고는 놀라워하며 깊은 인상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는 저를 거실로 초대해 음료를 대접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며 그는 제가 과거에 사무직으로 일했고 컴퓨터에 능숙하며 아픈 장인어른과 아내를 부양하기 위해 온갖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 속을 꿰뚫어보는 듯한 날카로운 눈으로 저를 유심히 보았습니다. 자네는 기본 지식도 탄탄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군. 우리 회사에서 지금 IT 시스템 관리 및 기술 지원 담당자를 뽑고 있네. 초봉은 4천만 원이고 4대 보험도 다 지원되네. 관심 있나?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4천만 원? 지금 제가 보는 불안정한 수입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게다가 안정적인 정규직에 제 능력을 살릴 수 있고 승진 기회까지 있는 자리였습니다.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정말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무직을 그만둔 지 1년이 다 되어 가서 지식이 부족할까 봐 걱정됩니다. 그는 호탕하게 웃으며 제 어깨를 쳤습니다. 지식은 다시 배우면 되는 거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태도와 인성이야. 나는 내 사람 보는 눈을 믿네. 자네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야. 자네에게 일을 맡기면 안심이 될 것 같군. 내일 이력서 들고 우리 회사로 오게. 저는 기쁨에 겨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 세상에 제가 다시 취직했다고, 번듯한 일자리를 구했다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저는 단숨에 집으로 달려가 수진 씨를 껴안고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온 가족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은 조상님께 감사 인사를 올리셨습니다. 아버지는 잇몸을 드러내며 웃으셨고 행복의 눈물이 뼈만 남은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가족의 삶은 새로운 장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주중에 회사로 출근했고 저녁에는 부업을 계속했지만 더 이상 땡볕과 비바람 속에서 길거리를 헤매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월급 덕분에 저는 가족을 더 잘 부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밥상에는 고기와 생선이 더 자주 올랐고 아버님 약도 더 좋은 것으로 바꿔드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정직함이야말로 최고의 투자라는 것을. 과거에 깨끗이 비운 탕 한 그릇이 제게 최고의 아내를 선물해 주었고 오늘 정직한 수리는 제게 밝은 미래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기쁨은 연이어 찾아왔습니다. 제 일이 안정된 지 3개월쯤 지났을 때 우리 가족의 행복을 2배로 만들어줄 또 다른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요즘 들어 수진 씨가 불편해하고 입맛이 없어 보였습니다. 평소에는 어머님이 해주시는 생선조림을 가장 좋아했는데 요즘은 생선 냄새만 맡아도 헛구역질을 하며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경험이 많으신 장모님은 단번에 눈치채셨습니다. 일요일 아침 장모님은 몰래 임신 테스트기를 사와서 수진 씨 손에 쥐어주며 검사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문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면접 결과를 기다릴 때보다 심장이 더 빨리 뛰었습니다. 5분 뒤 욕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 씨가 얼굴이 빨개진 채로 나와 2줄이 선명하게 나타난 테스트기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지훈 씨, 우리 아기 생겼대요. 저는 몇 초간 멍하니 서 있다가 기쁨에 겨워 사리쳤습니다. 수진 씨를 번쩍 들어올려 집안을 빙빙 돌았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저 아빠 된대요. 수진이가 임신했대요. 어머님은 한바탕 웃음을 지으시며 저를 말리셨습니다. 이 사람아, 어서 안에 내려놔. 그러다 넘어지겠다. 조심해야지. 임신 초기인데. 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손뼉을 치시며 입을 다물지 못하셨습니다. 작은 집은 행복한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수진 씨의 임신 소식은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날부터 수진 씨는 집안의 여왕이 되었습니다. 저는 빨래, 청소, 설거지 등 모든 힘든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녀가 출근하고 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게 했습니다. 어머님은 매일 닭을 고우시고 잉어를 고아 딸과 손주에게 좋은 음식을 해주셨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수진 씨의 배에 귀를 대고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는 작은 생명에게 속삭였습니다. 아빠야, 아가. 착하게 있어야 해. 엄마 힘들게 하면 안 돼. 아빠가 열심히 돈 벌어서 우리 아기 맛있는 분유 사줄게. 수진 씨는 사랑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며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당신 너무 고생 많아요. 나 정말 행복해. 옛날에는 혼인하면 고생할까봐 무서웠는데 당신이랑 혼인하고 나서야 사랑받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됐어. 바보, 그동안 고생 많이 했잖아. 이제 내가 다 갚아줄게. 우리의 행복은 소박하지만 달콤했습니다.
아이는 우리를 더 단단하게 묶어주는 끈이었고 제가 끊임없이 노력하게 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저는 부모님뿐만 아니라 곧 태어날 아이의 미래까지 책임지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설날이 다가오자 서울의 아침 공기는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거리에는 노란 복수초와 국화 화분이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설레이는 마음으로 명절을 기다렸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 슬픔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님과 연을 끊은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도록 저는 집에 전화 한 통 드리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너무나도 보고 싶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모두들 가족과 함께 하는데 저는 불효자식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제 마음을 알아챘습니다. 그녀는 몇 번이나 제게 어머님께 전화해서 사과드리라고 권했지만 저는 어머님이 아직 화가 풀리지 않으셨을까 봐 망설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TV를 보고 있는데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고향집 전화번호였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접니다. 수화기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흐리더니 어머님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지훈이냐? 잘 지내냐? 어머님의 목소리를 듣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어머님이 먼저 제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어주셨습니다. 그건 어머님이 마음을 여셨고 저를 용서하셨다는 의미였습니다. 네, 엄마, 저 잘 지내요. 엄마랑 아버지는 건강하세요? 너무 보고 싶어요. 어머님은 콧물을 훌쩍이셨습니다. 목소리가 메어 있었습니다. 네 아버지는 다리가 계속 아프다고 네 얘기만 한단다. 나는 뭐 늘 똑같지. 칠성 아줌마한테 들었는데 너 이제 정신 차리고 일도 열심히 하고 곧 애 아빠도 된다며? 네 엄마, 아내가 임신 4개월이에요. 이번 설에 아내 데리고 가서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세배 드리려고 했어요. 어머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됐다. 네 아내 임신했는데 먼 길 오면 힘들다. 명절에는 차도 막히고. 올해는 그냥 거기서 아내랑 장인 장모님 잘 챙겨드려라. 내가 찹쌀이랑 토종닭 몇 마리 버스편으로 보냈으니 터미널 가서 찾아가거라. 저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말은 퉁명스럽게 해도 속정은 누구보다 깊은 분. 찹쌀과 닭을 보내주신 것은 어머님이 수진 씨와 뱃속의 손주를 가족으로 인정하셨다는 의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엄마, 정말 죄송해요. 됐다. 부모가 자식 이기는 법은 없지. 네가 잘 살고 네 처자식 잘 챙기면 그걸로 됐다. 나중에 손주 크면 할머니, 할아버지 보러 한번 내려오라. 전화를 끊고 저는 수진 씨를 와락 껴안고 아이처럼 물었습니다. 오랫동안 제 마음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가족에게 용서받았고 인정받았습니다. 이 기쁨은 로또에 당첨된 것보다 더 컸습니다. 그해 설, 비록 고향에 내려가지는 못했지만 서울의 작은 우리 집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부엌에서는 떡국이 끓고 있었고 집안에는 향냄새가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양가 가족 사이에 평화와 화목이 깃들었습니다. 저는 폭풍 같은 시련 뒤에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준 인생에 감사했습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수지 씨는 저를 꼭 닮은 건강하고 터실토실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우리는 아이의 인생이 언제나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안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제 일은 갈수록 순조로웠습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시스템 개선을 통해 회사 비용을 절감한 공로를 인정받아 입사 2년 만에 IT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수입이 크게 늘고 연말 보너스까지 받자 저는 안정된 보금자리를 마련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는 집도 좋았지만 언제든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는 남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장인어른을 위해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아내와 상의한 끝에 저희는 외곽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할부로 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모은 금액과 제가 그동안 한 번도 손대지 않았던 장모님의 통장에 있던 5천만 원을 합쳐 계약금을 마련했습니다. 나머지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매달 월급으로 갚아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열쇠를 받던 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10층에 위치한 65제곱미터 크기의 아파트, 침실 2개와 쾌적한 거실,
그리고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베란다가 있었습니다. 호화로운 저택은 아니었지만 우리에게는 전 재산이었고 땀과 눈물의 결실이었으며 온 가족의 사랑과 화합의 증거였습니다. 저는 휠체어를 밀어 장인어른을 모시고 집안 구석구석을 구경시켜드렸습니다. 아버지는 하얀 벽을 손으로 쓸어보시고 시원한 바람이 부는 베란다 밖을 내다보시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좋다. 정말 좋구나. 내가 죽기 전에 이렇게 높은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도 타보는구나. 장모님은 현대적인 부엌을 보시며 인덕션과 새 냉장고를 만져보셨습니다. 장모님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이제 빗물 걱정, 침수될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고맙다, 지훈아. 네가 정말 고생 많았다. 아니에요, 어머니. 여긴 우리 모두의 집이고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예요. 어머니의 통장이 없었다면, 수진 씨의 내조가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오늘 같은 날을 맞이할 수 있었겠어요. 저는 어머니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고 요람해서 잠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벅찬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연인에게 버림받은 가난한 청년에서 이제 저는 성공적인 일자리, 현명한 아내, 귀여운 아들, 그리고 돌아갈 가정이 있는 남성이 되었습니다. 부부가 한마음이면 태산도 옮긴다는 말은 정말 틀리지 않았습니다. 입주한 첫날 밤 저는 베란다에 서서 반짝이는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시원한 밤바람이 과거에 힘들었던 기억들을 씻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몇 년 전 차갑게 식었던 탕 한 그릇을 떠올렸습니다. 옛 연인의 실망스러운 눈빛을 떠올리며 그 모든 역경에 감사했습니다. 넘어져 보지 않았다면 지금의 행복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을 겁니다. 깨끗하게 비운 그 탕 한 그릇이 아니었다면 이토록 좋은 가족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앞으로의 삶에도 여전히 많은 걱정과 은행빚이 남아있겠지만 저는 사랑과 단결로 우리 가족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 집은 벽돌과 시멘트로만 지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부의 사랑, 자녀의 효심, 그리고 부모의 너그러움으로 지어졌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영원한 행복을 위한 가장 단단한 기반이었습니다. 우리 새 아파트는 10층에 위치해 사방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이곳으로 이사 온 후 장인과 장모님의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지셨습니다. 맑은 안기와 행복한 마음이 최고의 보약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아들 안이도 무럭무럭 자라 집안의 웃음꽃이 되었습니다. 새 집에서의 두 번째 봄이 찾아왔습니다. 올해 저는 오랫동안 마음속으로 계획해왔던 중요한 일을 실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로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서울로 모셔와 함께 설을 보내고 손주를 보여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명절 선물을 보내주시고 전화통화도 했지만 아직 양가 부모님께서 정식으로 만나뵌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서 제 지금의 삶을 그리고 과거에 그토록 반대하셨던 며느리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를 직접 보시기를 바랬습니다. 저는 수진 씨와 장모님께 이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분 모두 열렬히 지지해 주셨습니다. 장모님은 사돈어른들이 편히 지내실 수 있도록 방을 깨끗하게 치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수진 씨는 시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음식 메뉴를 신나게 짜기 시작했습니다. 처가의 따뜻한 마음에 저는 더욱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설 연휴 이틀 전 저는 회사차를 빌려 고향으로 부모님을 모시러 갔습니다. 낯선 차가 마당에 멈추자 부모님은 놀라서 달려나오셨습니다. 어머님은 그새 더 늙으셨고 머리는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관절염 때문에 다리를 절뚝이셨습니다. 말끔하게 차려입고 과거에 초라했던 모습과는 달리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차에서 내리는 저를 보자 어머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차에 타세요. 서울로 가요. 아니가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해요. 어머님은 기쁨과 미안함이 섞인 표정으로 부랴부랴 집으로 들어가 찹쌀과 닭 몇 마리를 챙겨 나오셨습니다. 아버지는 어색하게 바지에 손을 문지르며 자랑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서울로 올라오는 내내 어머님은 제 손을 꼭 잡고 이것저것 물으셨습니다. 제 일과 집 그리고 수진 씨에 대해 가장 많이 물으셨습니다. 어머님의 질문에는 더 이상 날선 의심이 아닌 조심스러운 관심과 약간의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차가 외곽에 있는 현대적인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따뜻한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수진 씨가 안이를 안고 문 앞까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부모님께 공손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오셨어요. 먼 길 오시느라 힘드셨죠? 어머님은 편안한 가정복 차림에
환하게 웃고 있는 복스러운 얼굴의 며느리를 보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낯선 할머니를 까만 눈으로 말똥말똥 쳐다보는 안이를 보셨습니다. 핏줄의 끌림은 강렬했습니다. 어머님은 들고 있던 짐을 내려놓고 두 팔을 벌렸습니다. 아이고 내 강아지 이리 온. 할미가 한번 안아보자. 수진 씨는 조심스럽게 아이를 어머님께 안겨드렸습니다. 어머님은 아이를 품에 안고 향긋한 젖냄새를 맡으며 아이의 통통한 뺨 위로 눈물을 뚝뚝 흘리셨습니다. 안이는 울지 않고 반긋 웃으며 작은 손으로 할머니의 손가락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장벽과 편견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장인어른은 휠체어에 앉아 장모님이 밀어주시는 대로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양가 사돈의 첫 만남은 감동적이었습니다. 제 부모님은 처가의 형편과 과거 자신들의 반대 때문에 처음에는 어색해하셨습니다. 하지만 장인 장모님의 진심 어리고 소탈한 모습에 어색한 분위기는 금세 사라졌습니다. 사돈어른, 옛날 일은 다 잊어버리시고 편하게 계세요. 이제 아이들이 행복하고 손주까지 건강하니 우리 양가 모두의 복이 깃든 거죠. 이리 와서 차 한잔 드세요. 아버지는 장인어른의 성한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돈어른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지훈이가 가장 힘들 때 거두어 주시고 보살펴 주셔서요. 저희 부부가 시골에서 짧은 생각으로 하마터면 아이들 행복을 망칠 뻔했습니다. 이렇게 성공한 모습을 보니 기쁘면서도 사돈어른들 볼 면목이 없습니다. 장인어른은 허허 웃으시며 손을 저으셨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자녀 걱정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와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합니다. 이 집은 이제 우리 아이들 집이니 사돈어른들도 편하게 생각하고 지내세요. 그해 설날 저녁 식사는 제 인생에서 가장 풍성하고 즐거운 식사였습니다.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진 음식들보다 가족의 정이 더 맛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수진 씨에게 떡을 집어주시며 아이 잘 나오게 많이 먹으라고 다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진 씨는 시아버지께 잡채를 덜어드리며 관절염은 괜찮으신지 여쭈었습니다. 두 어머니는 손주 돌보는 이야기와 민간요법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우셨습니다. 저는 3대가 함께 모여 앉은 대가족을 바라보았습니다. 웃음소리, 아이의 옹알이 소리, 축배를 드는 소리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행복의 교향곡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수진 씨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기쁨으로 반짝이었습니다. 그녀는 두 가족을 화합시키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오직 그녀의 따뜻한 마음으로. 섣달 금은 밤, 온 가족이 베란다에 서서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불꽃놀이를 구경했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장인, 장모님 사이에 서서 아내와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그 신성한 순간, 저는 저에게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모두 맛보게 해준 운명에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지금 제가 가진 것들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화해는 거창한 사과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이해와 너그러움,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에서 온다는 것을. 5년 후 어느 평화로운 일요일 오후, 베란다에는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저는 흔들리자에 앉아 신문을 들고 있었지만 눈은 눈앞의 풍경을 쫓고 있었습니다. 이제 70이 넘으신 장인어른은 머리가 하얗게 쇠였지만 얼굴은 혈색이 돌고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셨습니다. 꾸준한 재활 덕분에 이제 휠체어 없이 지팡이를 짚고 집안을 가볍게 걸어 다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도 놀란 기적이었습니다. 지금 장인어른은 베란다 의자에 앉아 이제 5살이 된 아들 안니가 외할머니를 도와 화초에 물을 주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장모님은 여전히 분주하셨지만 입가에는 늘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난초잎을 다듬어 주시며 외손주에게 꽃 이름을 가르쳐주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이 꽃은 이름이 뭐예요? 이건 칼란코에란다. 생명력이 아주 강한 꽃이지. 꼭 우리 가족처럼 말이야. 아이의 낭낭한 목소리에 온 가족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부엌에서는 구수한 소고기 쌀국수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수진 씨가 온 가족을 위해 오렌지 주스를 들고 나왔습니다. 시간은 그녀를 비켜간 듯했습니다.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지만 수진 씨는 여전히 옛날의 다정함과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성공한 여성의 원숭미와 세련미가 더해졌을 뿐이었습니다. 현재 수진 씨는 병동의 수간호사가 되어 동료와 환자들의 신뢰를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신문을 내려놓고 아내가 건네는 주스잔을 받아들며 그녀를 옆에 앉혔습니다. 여보, 오늘따라 옛날에 먹었던 그 탕이 생각나네. 수진 씨가 쿡 웃으며 제 팔을 가볍게 꼬집었습니다. 아직도 그 얘기예요.
그 운면의 탕 아니었으면 당신 아직도 노총각이었을걸요. 정말 그래. 그날 내가 아깝다고 그 탕을 다 비우지 않았더라면, 어머님이 나를 눈여겨보시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당신이 나를 용감하게 받아주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오늘 같은 날이 있었겠어. 저는 우리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아파트는 더 넓고 쾌적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비싼 가구가 아니라 집안 구석구석에 퍼져 있는 따뜻한 온기였습니다. 저는 지난 10년의 세월을 돌이켜보았습니다. 가난에 찌들어 연인에게 버림받고 일자리를 잃고 가족에게 외면당했던 저는 절망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 가족의 조건 없는 사랑, 정이 담긴 탕 한 그릇과 시골 장아찌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들은 제게 믿음을 주었습니다. 착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면 인생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믿음. 이제 저는 남편이자 아버지, 효심 깊은 아들이자 큰 IT 회사의 기술 이사가 되었습니다. 양가 부모님께 편안한 노후를 선물해 드릴 수 있었고 매년 온 가족이 함께 여행을 갈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은 매일 저녁 퇴근하고 돌아와 아내가 차려준 저녁을 먹고 아들의 웃음소리를 듣고 부모님의 건강한 모습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아빠, 쌀국수 다 됐어요. 엄마가 빨리 오래요. 아니의 목소리에 저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일어나 수진 씨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국수가 놓여 있었습니다. 파릇파릇한 파와 얇게 썬 소고기가 먹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모두 맛있게 드세요. 오늘 수진 엄마가 특별 레시피로 끓였대요. 저는 국물 한 숟가락을 떠먹었습니다. 진한 육수의 감칠맛과 향신료의 은은한 향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저는 제 쌀국수 그릇과 아들의 그릇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아이도 고개를 숙이고 파 한 조각 남기지 않고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꼭 옛날의 저처럼. 장모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온화하게 웃으셨습니다. 눈에 기쁨이 반짝이었습니다. 부전자전이라더니 먹는 모습도 똑같네. 우리 아니도 커서 아빠처럼 착하고 책임감 있는 남성이 될 거야.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마음속에 자랑스러움이 가득 찼습니다. 우리 아들 잘했어. 기억해. 밥 한 톨도 소중한 거야. 농부의 땀과 노력을 소중히 해야 하고 우리 가족의 사랑도 소중히 해야 해. 알았지? 네, 아빠. 기억할게요. 우리의 이야기는 뜨거운 쌀국수와 행복한 미소에서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밖의 세상은 여전히 풍파가 거세겠지만 저는 믿습니다. 가족이 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나누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함께 걷는 여정 그 자체였고 깨끗하게 비운 탕 한 그릇처럼 힘든 시기에 건네는 따뜻한 격려의 한마디처럼 그리고 문 뒤에서 기다리는 따뜻한 가정처럼 가장 소박한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감동적인 배경음악과 함께 채널 로고 너의 선택이 나타난다. 지훈 씨와 수진 씨의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 잠시 멈춰 생각해볼 여운을 남깁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오락을 넘어 깊은 인간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비운 탕 한 그릇에서 시작된 존중의 가치. 이 이야기는 사람의 인격이 가장 사소한 행동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음식의 소중함을 알고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책임감 있는 사람의 기본입니다. 효도는 모든 행복의 뿌리입니다. 병든 부모님께 효도한 수진 씨, 처부모님을 친부모님처럼 사랑한 지훈 씨. 그 효심이 하늘을 감동시켜 위기를 기회로, 어려움을 성장의 발판으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선행 중 효도가 으뜸입니다. 착한 마음은 반드시 보답받습니다. 낯선 청년에게 손을 내민 수진 어머니, 정직한 수리기사에게 기회를 준 사장님. 이 세상에는 여전히 좋은 사람들이 많고 착한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달콤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부부가 한 마음이면 태산도 옮깁니다.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함께 짊어진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빈손으로 시작한 지훈 씨와 수진 씨는 오직 하나된 마음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온기를 더하고 사랑과 가족 그리고 삶의 선한 가치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었기를 바랍니다. 착하게 살아가세요. 그러면 인생은 당신에게 가장 멋진 것을 선물할 것입니다.